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3년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출풀이 과정은 학습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문제를 풀이를 하다가 100%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들은 체크를 해 두십시오. 체크해 두시고 모든 강의들을 다 학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해 안 됐던 문제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설명드렸던 유형들을 계속 반복해서 다음 회차에도 또 나오고요. 반복해서 3번, 4번, 5번,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던 그런 유형들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문제들은 체크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래 시트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하여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증가된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주려고 한다. 다음 중 D 두 번째 셀에 가산점 계산에 대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문제의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점수가 있네요. 자,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자, 기말고사의 점수, 그러니까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자,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더 이제 높은 점수를 얻었을 때 그때는 가산점을 주고 싶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증가된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주려고 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산점, 뒤에 두 번째 셀이죠. 자, 가산점을 계산을 해서 2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자, 계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90에다가 80을 뺀 거죠. 빼면 차이값이 얼마가 됩니까? 10이죠. 자, 이거에 대한 20% 곱하기 20%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if문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if문은요, 기본적으로 3개의 인수값을 받습니다. 조건, 그 다음 이 조건이 이제 만족할 때 처리할 명령문, 그 다음 이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할 명령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말고사가 큰 경우라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자, 기말고사가 큰 경우. 자, 기말고사가 큰 경우. 조건은 어떻게 수식을 주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C의 두 번째 값하고요. B의 두 번째 값하고요. 비교를 해서 C의 두 번째가 크다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C의 두 번째 값에다가 B의 두 번째 값을 빼서 이 뺀 값이 0보다 크다라면은 그때는 기말고사의 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이제 수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할 때, 기말고사 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기말고 시험에다가 중간 시험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C의 두 번째에다가 B의 두 번째를 빼서, 자, 이 뺀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를 이제 가산해줘야겠죠. 그래서 20%를 가산을 해서 가산점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에다가 곱하기 20%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0.2를 해도 동일합니다. 자, 100의 20%를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0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0.2를 곱해도 2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true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게 true일 때 처리할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alse일 때,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 말은 중간고사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럴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값이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에 반대될 때. 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은 조건에
자, 이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자, C 두 번째 셀에다가 B 두 번째 셀을 빼고요. 자, 괄호 묶어 주셔야겠죠. 이 결과의, 연산 결과에 대해서 곱하기 20% 혹은 곱하기 0.2를 해주면 됩니다. 자, 만족하지 않을 때는 0값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하고 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시면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조건에서 보시면요. B의 두 번째에다가 C 두 번째를 빼라라고 되어 있죠. 자, B 두 번째에서 C 두 번째를 빼버리면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자,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게 당연히 false가 될 겁니다. 그러면 0값이 되는 건데요. 2라는 결과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조금 예외적인 수식인데요. 보세요. 조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보세요. C의 두 번째가 이제 B의 두 번째보다 크다라는 것에 반대 조건을 준 겁니다. 반대 조건. 자, 크다의 반대가 작거나 같답니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C의 두 번째하고 B의 두 번째가 위치가 바뀐 겁니다. 부등호도 이제 반대로 준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준 거죠. 그럼 조건을 반대로 줬을 때는 자, 이 true가 들어오는 이제 처리문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true죠. 이 부분이 false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true하고 false를 반대로 주시면 돼요. 조건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중간고사가 B의 두 번째 값이 기말고사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 크지가 않다. 크지 않을 땐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AB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묶었죠. 자, ABS는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BS 안에 마이너스 2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구하게 되면 2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두 번째에다가 C의 두 번째. 자, B의 두 번째에다가 C의 두 번째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ABS로 묶어주면은 10이 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C 두 번째 빼기 B 두 번째 결과가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0.2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우리가 가산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4번이 조금 복잡하죠. 자,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퍼링크 삽입할 때 연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자, 그게 하이퍼링크죠. 여러분들 인터넷 서핑을 할 때, 뭐 A라는 문자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하이퍼링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이퍼링크가 엑셀에도 있습니다. 자, 셀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제 뭐 문서에서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전자메일 주소로 해서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로 해서 연결 가능하고요.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띄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웹페이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현재 통화 문서 시트의 특정 셀 위치, 자, 현재 문서에서 특정 셀 위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메일 주소도 가능해요. 그런데 매크로 바로가기는 안 됩니다. 매크로는 안 돼요. 매크로라는 것은 어떤 작업을 좀 이제 자동화 시키는 그런 이제 기법이 되는 건데요. 기능이 되는 건데요. 매크로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프레드시트 과목을 공부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실습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서는 실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제 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이를 하시려면은 시험장 가시기 전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고도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공부하실 때 강의 들으실 때는 실습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실기까지 대비가 되겠죠. 자,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새 통합 문서의 시트 개수. 자, 시트 개수가 보통 우리 통합 문서를 열게 되면은 시트 1, 뭐 시트 2, 시트 3, 3개입니다. 그죠? 보통은 3개인데 자, 이것을 설정할 수 있죠.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면은 엑셀 옵션에서 기본 설정에서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가시면은 포함할 시트 수라고 있습니다. 자, 기본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은 셀이라고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4번, 여러 워크시트에 동시에 같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통합 문서를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죠? 열면은, 만약 시트가 이렇게 3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트를 지금 활성을 했어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한 상태고요. 자, 이것을 뭐 A 첫 번째 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이 시트 하나 선택.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트 선택. 그리고 세 번째 시트 선택.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시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A 첫 번째 셀에다가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트에 동시에 같은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방법 아시겠죠? 자, 그냥 뭐 시트 하나만 활성화를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해당 이제 시트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세 개의 시트를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세 개의 시트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을 하면요. 세 개의 시트에 동일한 자료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3번 통합 문서 내에 워크시트를 모두 숨기게 할 수 있다. 자, 시트가 이렇게 3개 있어요. 통합 문서에 있으면은 이제 그 시트를 숨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숨기게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통합 문서가 있으면은 통합 문서는 시트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의 시트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물론 뭐 하나 숨기고 또 하나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시트 이 자체도 숨김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 문서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트를 숨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숨기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숨기려고 하면은 통합 문서에는 화면에 보이는 시트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이제 틀렸습니다. 다음 차트는 기대 수명 20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 것이다. 이때 사용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뭐 주식을 예측을 한다든지 자 그때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차트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자, 이것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 자, 추세선은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 분석, 추세선에 가게 되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을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측을 한다, 변화에 대한 추세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추세선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오류값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식을 잘못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엑셀에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답이 value 오류 메시지가 되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기 1, 2, 자,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1과 2를 더하는 함수,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선택하고, 쉼표 누르고 선택하고요. 괄호 닫고,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수식을 제대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값이라든지 셀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엉뚱한 이제 문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문자가 덧셈이 될까요? 자,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오류 메시지 발생을 했죠. 자,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value라는 오류 메시지는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들어갈 인수가 숫자가 들어가고 혹은 셀 주소가 들어가줘야만 제대로 참조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해버리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덧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인수를 입력을 한다든지, 자, 피연산자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잘못된 피연산자, 그러니까 sum이라는 이 함수에서는 기사 퍼스트, 이게 피연산자, 그러니까 연산을 당하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피연산자라는 것은. 그래서 기사하고 퍼스트가 피연산자가 되는데 잘못된 피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value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보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 셀의 이제 그 숫자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 표현할 수 없는 수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num이라는 이제 넘버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num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num 같은 경우에는 자, power라는 함수가 자, 거듭 제곱을 계산해 주는 함수인데요. 자, 이렇게 인수가 들어갔는데 자, 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거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죠. 엑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의 범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num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수식이나 함수의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할 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잘못된 숫자 값,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큰 값을 혹은 너무 작은 값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레퍼런스 오류가 되는데요. 레퍼런스, 참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해서 A 첫 번째 셀하고 B 첫 번째 셀에 셀의 값을 더해라 라고 수식을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열, B 첫 번째라는 이 셀을 이제 삭제를 하는 거예요. B열을 삭제를 해서 B 첫 번째 셀 자체가 참조할 수 없도록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식에서 B 첫 번째 셀을 참조하려고 하는데 참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레퍼런스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유효하지 않은 셀의 참조를 지정할 때 발생을 하고요. 자, name. 자, name은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으로 사용을 할 때, 자,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자, 여기 보시면은 sum 해서 kkk, ggg 이거 뭡니까? 자, 이거 셀의 주소 형식이 아니죠. 뭐 A 첫 번째, B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셀의 주소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소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숫자 아니면 주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소 형식이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잘못 입력되었죠. 셀의 이름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제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의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할 때 이 텍스트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에 $4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행을 뜻하는 거예요. 네 번째 행. 자, 여기 달러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4만 생각하시면 돼요. 4에서 4까지 자,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행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행을 지정하고 워크시트 문서를 출력하였다. 다음 중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반복할 행. 자, 반복할 행에 대해서 시트 탭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게 한 페이지에 인쇄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행에 보시면 이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열 이름이죠. 열 이름. 그러니까 이름, 지역, 컴퓨터 일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드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페이지는 이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 제대로 이렇게 열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 버리면은 이제 잘려서 네 번째 행 자체가 인쇄가 안 됩니다. 이게 당연히 기본이겠죠. 인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에 이 데이터를 자, 의미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은 자, 시트 탭에 가시면은 반복할 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 제목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쇄를 할 때 상단에 고정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 행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 네 번째 행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번째 행. 자, 네 번째 행이 항상 이렇게 인쇄가 되면서 이 데이터를 판단하기 쉽도록 그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사행의 내용이 반복되어 인쇄된다. 자, D 세 번째 셀의 위치에서 자, D 세 번째 셀의 위치. 자, 검색을 할 때는 셀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자, 셀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검색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여기서 행 방향으로 검색을 한다라면 이 방향으로 검색을 시작을 해요. 만약 열 방향으로 검색을 한다라면 이 방향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셀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자, 셀의 위치 D 세 번째 셀의 위치에서 자, 찾기를 선택한 후 아래와 같이 조건을 지정하고 다음 찾기를 실행하였을 때 셀 포인터가 위치할 셀의 주소로 옳은 것은 자, 찾을 내용이 90입니다. 90이고요. 검색은 열입니다. 자, 행은 이 방향이고요. 열은 이 방향이죠. 자, 찾는 위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값, 그것을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으실까요? 자, 열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90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찾아지는 데이터는요, D 여섯 번째가 되는 겁니다. 만일 행으로 찾는다라면은 결과는 달라지겠죠. 자, 이게 또 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차트 1을 완성한 후 차트 2와 같이 변경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되지 않은 기능은 자, 차트 1에서 차트 2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자, 어떤 구성 요소들이 바뀌었는지 잘 보십시오. 먼저 범례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세로 축의 제목을 잘 보십시오. 자, 이것은 세로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세로축의 값의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200인데요. 자, 변경되고 난 뒤에는 10이 되고 160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하여 보조축을 지정하였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조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조축이라는 기능이 왜 필요한지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는데요. 자, 영어하고 수학 점수는 그 점수의 범위가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국어 점수는 조금 다르죠. 최고 점수가 1000점이네요. 그래서 영어, 수학의 값의 범위하고요, 국어의 값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자, 만일 이것을 차트를 만들게 되면요, 차트를 사용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게 만들어집니다. 자, 차트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시각적으로 크고 작음을 비교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영어하고 수학 점수가 거의 바닥에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국어 점수는 상당히 위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열 간의 값을 서로 비교 판단하기에는 이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원활하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영어하고 수학 점수는 상관이 없어요. 자, 기본적인 100점 만점 기준에서 표시가 되었는데요. 국어 점수만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어 점수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국어 점수를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계열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 계열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에 가시면 됩니다. 자, 레이아웃은요, 차트에 대한 구성 요소,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편집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레이아웃에 가서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바로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 축으로 바꿔주십시오. 자, 닫기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는 크고 작음을 비교 판단하기 좀 쉽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조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기본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세로 축 중에서 이제 기본 축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세로 축인데 이제 보조 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이 두 개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중축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조 축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다시 문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하여 보조 축을 지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에 보조 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2234, 543 숫자의 아래와 같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셀에다가 숫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느냐 찾아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을 보시면은 이제 쉼표하고요. 소수점 위치를 잘 판단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쉼표는요, 천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셋째 자리 이후에 자, 쉼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쉼표를 뜻하는 거고요. 자, 소수점은 소수 둘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력이 되었네요. 그래서 천 단위 쉼표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천 단위 쉼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결과 보시면은 동일하네요. 자, 두 번째 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이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입력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0은요. 자, 0하고 샵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0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샵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면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자, 쉼표는 천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입력이 되었네요. 자, 천 단위 쉼표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쉼표가 하나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입력되는 쉼표는요, 세 자리를 생략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00원이라고 문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문자, 1000원 문자를 표시하라, 같이 표시하라.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쉼표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이 세 자리를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생략을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요. 자, 이 5라는 숫자는요,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세 자리가 생략이 되는데, 이 5라는 숫자 때문에 반올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이제 5가 됩니다. 이거 하나 주의를 하십시오. 반올림이 발생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반올림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4가 아니고 5가 되겠죠.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기 때문에 여기 붙습니다. 그리고 1000원, 뒤에 1000원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1000원. 자,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가 아니고 5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샵하고 %라고 되면요. 입력된 숫자에 100을 곱한 후 100분율, 그냥 퍼센트 기호가 붙는 겁니다. 한마디로 100분율로 표시를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00이 붙고요. %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렬, 자,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자주 쓰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정렬은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보통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정렬할 대상을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에 가면은 이제 정렬이 있습니다. 자, 정렬 누르시고요. 그럼 이름을 기준해서 정렬할 거냐, 뭐 지역으로 할 거냐, 자, 이렇게 정렬 기준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을 기준해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그때의 정렬 기준은 뭐 보통 이제 값이죠.
서울, 뭐 부산 이런 값을 가지고 하고요. 뭐 셀의 색이라든지 글꼴색, 뭐 셀의 아이콘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정렬을 이제 오름 차순할 거냐, 내림 차순할 거냐 선택 가능하고요.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아니고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오름과 내림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목록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만약 영문자라면은 대소문자를 기본적으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문 대문자나 영문 소문자나 같게 이제 정렬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대소문자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위쪽에서 아래쪽이라는 얘기는 행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정렬을 했을 때 이 값이 제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행이 아래쪽 혹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위치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좀 뒤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행이 아니고 열이에요. 열. 그죠? 열들이 옮겨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을 기준해서 오름차순은 오름차순 점점점 이제 값이 커지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귿 다음에 비읍 그리고 시옷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었고요. 행 단위로 해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렬은 데이터 목록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기능이다. 자, 정렬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2번 정렬 방식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등이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3번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정렬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는 구별하지 않지만은 체크했을 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정렬 옵션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과 아래쪽에서 위쪽. 이거 틀렸네요. 아래쪽에서 위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시나리오 관련된 문제인데요. 먼저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현재 점수일 때는 평균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현재는 30점인데요. 자, 이게 80점일 때, 80점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리고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 자, 이 평균값은 또 얼마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바뀌었을 때, 그 값에 따른 이 영향, 자, 이 영향에 따른 이 값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이 평균이란 이 셀 있죠. 이 셀에는 값이 53이 입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함수로 입력이 되겠죠. 수식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값에 따른 어떤 영향, 그 결과가 수식에 의해서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이 이렇게 여기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싶다. 자, 그때 시나리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 표가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요, 여기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방 제가 80으로 증가되었을 때, 10으로 감소되었을 때, 자, 이것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값이 30일 때, 현재 값이 30이고, 그리고 현재 값이 평균은 53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변경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2의 두 번째 셀이잖아요. 그쵸? 2의 두 번째 셀. 이게 변경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셀은 결과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되는 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80 혹은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결과 셀이라는 것은 F 두 번째. 자, 결과 셀은 자, 이것은
변경 셀이 되고 이것은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변경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 셀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과 셀에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죠. 변경 셀이 무엇인지 결과 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은 30, 53이에요. 근데 증가될 때 80으로 변경 셀이 바뀐다, 변경된다. 그랬을 때는 결과 셀은 70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결과 셀이 47이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떤 예측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을 하십시오. 현재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일단 증가라고 일단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셀은 이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변경 셀은 이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할게요. 이 값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자, 현재 30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80으로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 버튼 누릅니다. 자, 요약 버튼 누르시면은 보고서의 종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시나리오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 셀은 F 두 번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네요. 자, F 두 번째가 결과 셀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증가가 되었을 때, 자, 변경 셀의 값에 따른 결과 셀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트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더 추가하려면은 간단하죠. 뭐 관리자 호출해서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또 추가하면 됩니다. 감소해서 변경 셀은 이의 두 번째 셀이 맞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바뀌는 값은 뭐 10으로 감소를 시키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편집. 자, 편집 누르면은 뭐 셀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시나리오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F 두 번째 값. 자, 시나리오 요약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은요,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합하는 겁니다. 합치는 거고요. 자, 표시는요,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트에다가 바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표시 한번 눌러 볼게요. 값이 바뀝니다. 자, 누르면은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삭제, 편집, 뭐 추가, 말 그대로 추가, 삭제는 제거고 편집은 내용을 수정하는 거고요. 병합은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하는 거고요. 자, 요약은 요약 버튼 누르면은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워크시트에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나리오 보고서는 여기서 선택된 이제 보고서들은 새 시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요.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이 없어도 되지만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 결과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요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에서 결과 셀 있죠. 이거 한번 지워 볼게요. 현재 시나리오 요약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어때요? 선택을 한다, 결과 셀을 선택하지 않아도 결과는 나오죠.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결과 셀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결과셀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결과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나리오에서 설정된 변경 셀은 B5번째 셀이다. 자, B5번째 셀. 요 셀이죠. 변경 셀. 뭐 보시면 바로 판단이 되실 거고요. 2번 시나리오 관리자의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 값과 기간 연장 두 가지다.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유형이 잘 추적이 됩니다. 자, 여기 현재 값하고 기간 연장이 있는데 시나리오는 기간 연장이죠. 기간 연장이 되는 거고요. 현재 값은 말 그대로 이 변경 셀에 대한 현재 값을 그냥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만 시나리오에 포함이 된다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출제됩니다. 자, 3번 결과셀은 B5번째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다. 자, 항상 시나리오에서 수식이라는 것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죠? 자, 결과셀에는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수식에 참조되는 셀, 자, 참조되는 셀을 보시면은 변경 셀을 또 참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5번째 셀, 자, 변경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해서 결과 셀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4번 결과 셀에는 납입금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자, 납입금. 자, 보통은 이렇게 셀의 주소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셀의 주소를 이제 F2번째 셀이라고 셀 주소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자, 이 F2번째 셀을 우리가 판단하기 쉽도록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선택을 하면요. F2번째라고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라고 입력이 평균이라고 셀의 이름이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 값을 참조를 할 때는 평균이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F2번째를 대신해서 평균이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의를 하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은 자, 문제처럼 납입금 이런 식으로 이름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아래 시트에서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이에 7번째 셀에 입력할 수 있는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고 dCoun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카운트 함수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이제 카운트 함수는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카운트 하고요.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은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 이제 범위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무조건 숫자가 들어있는 셀을 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170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붙었을 때는 dCount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d가 붙게 되면은 조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인수가 이제 첫 번째 들어오는 이제 그 인수가 범위가 들어옵니다. 카운트처럼 범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범위는 보통 A 첫 번째에서 뭐 D의 5번째,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인수를 보통 데이터베이스 혹은 범위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D 해서 dCount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열입니다. 자, 이 열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범위에서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의 기준이 되는 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을 가지고 셀의 개수를 구할 거냐, 두 번째 열을 가지고 셀의 개수를 구할 거냐, 세 번째 열을 가지고 셀의 개수를 구할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열을 선택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 F2번째에서 F3번째, 이것은 조건이에요. 자, 조건의 영역을 보시면 F2번째에서 F3번째, 자, 이렇게 조건을 미리 정의를 해줘야 돼요. 셀에다가. 여기에다 조건을 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셀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통 먼저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키 여기 있죠. 자, 이 키 같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의 이름이 같아야 돼요. 자, 이 키가 170 이상이다. 자, 크거나 같다. 그 말은 이상이란 뜻이죠. 17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세 번째 행하고 네 번째 행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 두 개 행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행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찾고요. 거기서 세 번째 열, 자, 세 번째 열, 이 값이죠. 이 값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라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데 1번이 틀린 이유가 여기 다 맞는데 2라는 숫자가 들어갔죠. 두 번째 열이라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열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뭡니까? 숫자 아니죠? 문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서 2번하고 4번이 카운터, 디카운터 함수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카운터라는 함수는요. 자, 뒤에 TA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D가 포함이 되면 이제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은 같습니다. 자, D카운트에서 이 인수가 D카운터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행이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 행이 2가 되면은 요 두 개의 행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되기 때문에 이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뀐 것은 3인데 자, 이것도 이렇게 해도 이건 숫자, 이것도 데이터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2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중 픽업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픽업 테이블의 결과가 표시되는 장소는 동일한 시트 내에서만 지정한다. 자, 위치는요, 새 워크시트 또는 기존의 워크시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픽업 테이블로 작성된 목록에서 행 필드를 열 필드로 편집할 수 있다. 열 레이블이 있고, 이제 행 레이블이나 필드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서로 바꿀 수가 있죠. 위치를. 자, 여기서 제거하고, 다시 여기서 추가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 작성 후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기본적인 이제 픽업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필드들을 위치에 이제 끌어서 놓았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일단 컴퓨터 일반에 대한 수식, 이제 합계라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번 수식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추가하려면은 픽업 테이블 도구에서 옵션에 가시면은 도구 그리고 수식이 있습니다. 자, 수식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자, 계산 필드에 가시면은 계산 필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적당하게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수식을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일반에 대한 값에서 10으로 나눈 값을 추가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 일반에 대한 합계.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금방 제가 작업한 것은 필드 1이라는 것을 추가를 했는 거죠. 자, 추가한 것은 뭡니까? 컴퓨터 일반에 대한 값에 대해서 10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3이 된 겁니다. 30은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식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픽업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요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다. 자,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1학년 일반 파일의 기말고사 시트에서 A 5번째 셀을 참조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옳은 것은 직접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아래쪽을 보시면요. 북1이라는 통합문서, 북2라는 통합문서 이렇게 두 개의 통합문서가 있습니다. 자, 북1에 시트 1에 보면은 A 첫 번째 셀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2 통합문서에서 자, B의 세 번째에다가
이제 북1에 있는, 자, 이 값을 참조를 하고 싶어요. 자, 참조하고 싶으면은, 자, B의 세 번째 셀에서, 자, 등호 입력하시고, 해당 통합 문서에 해당 그 셀의 위치로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되죠. 클릭하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셀의 값을 참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참조했을 때,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참조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자, 북1이라는 통합 문서, 그러니까 다른 통합 문서가 되겠죠. 자, 다른 통합 문서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통합 문서 다음에는 시트 이름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셀에 이제 주소, 셀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자, 그 사이에는 느낌표가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문서, 시트, 셀, 이런 순서대로 입력이 되고, 대괄호, 느낌표가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여기 뭐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묶었는데, 이것은 뭐 생략 가능합니다.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 1학년 일반 파일이다. 이게 통합 문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일반, 뭐 1학년 일반점, 뭐 XLSX 뭐 상관없습니다. 확장자까지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통합 문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시트의 이름이죠. 시트의 이름.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셀의 이름이죠. 셀의 이름. 셀의 이름 사이에는 느낌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페이지 설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페이지 설정이란 것은 좀 중요합니다. 다른 그 워드 프로세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A4라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엑셀에서는요, 워크시트가 단위가 되잖아요. 워크시트. 근데 워크시트가 A4 사이즈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페이지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작업을 하고요, 인쇄를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가서 인쇄 누르면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인쇄가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워크시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쇄 미리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오피스 단추에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피스 단추는 이거죠. 이게 오피스 단추가 되고요. 이거 클릭을 해서 뭐 인쇄 있습니다. 자, 인쇄에서 인쇄 누르면 인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은 현재 작업한 내용을 화면에서 바로 인쇄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버튼 있죠. 요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각각의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페이지 탭이 있습니다. 페이지 탭에 보시면은 용지의 방향과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세로, 가로 설정 가능하고, 확대, 축소, 배율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0%는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그대로 출력되는 거고, 뭐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율은 10%에서 400%, 400%라면 4배죠. 4배로 더 크게 확대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율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면요, 몇 장으로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그걸 페이지로 해서 몇 페이지로 출력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한 페이지에 출력을 하고 싶다. 작업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4장으로 많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4장으로 출력하기 싫어요. 딱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서 4장으로, 한 장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때는 1, 너비 1, 높이 1, 이런 식으로 해서 1, 1로 설정을 하면요, 그 모든 내용들이 한 페이지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확대 축소 배율의 100%, 이게 100%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출력 내용에 따라 여러 장이 이제 출력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 양이 많아요. 많을 때는 100%로 설정을 하면요. 여러 장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데이터가 많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율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100%로 되어 있으면은 원래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4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페이지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아래쪽 내려보시면은 세 번째 페이지, 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100%로 선택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이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 맞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1.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죠.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그 데이터들이 작지만은, 축소가 되지만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백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백 설정하는 거예요. 자, 뭐 위쪽, 아래쪽,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여백 얼만큼 줄 건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자, 글자도 가운데 정렬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것을 이 내용의 위치를 어디에 위치에서 둘 거냐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사이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출력할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근데 왼쪽 상단에 딱 이렇게 붙으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를 체크하게 되면 이 내용이 가운데로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세로 하게 되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하면은 출력할 내용이 딱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개념은 아시죠? 이게 문서의 내용이 있으면 위쪽에 항상 고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머리글, 아래쪽 나오는 것이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이제 편집. 자, 편집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머리글과 바닥글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가능한 내용에 텍스트, 단순한 문자, 그리고 날짜, 뭐 시간, 그림도 넣을 수 있고,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파일의 경로, 자, 이 파일의 경로, 파일 이름, 시트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글과 바닥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 자,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 자, 이것을 체크하면은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여백이 확보가 된다. 말 그대로 페이지의 여백에 맞춰서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어떤 그 여백이 이제 확보가 된다. 자, 그런 기능이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트 탭에 보시면은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영역.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제 내용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인쇄하고 싶은 것은 요 부분만 인쇄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인쇄 제목. 자,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인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인쇄를 이렇게 하면요. 이 윗부분, 보통 이 윗부분에 만약 표로 만든다라면은, 뭐,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항목의 이름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행으로 쭉 입력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잘려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에 자, 이 항목의 이름도 항상 고정적으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레코드,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두 번째 장에 표시가 되면은 항목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반복할 행으로 이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반복할 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 페이지마다 제목으로 항상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눈금선은요. 워크시트에 보면은 셀과 셀이 이렇게 눈금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쇄는 테두리와 차트, 도형, 그림 등 그래픽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텍스트만
텍스트만 간단하게 출력을 할 때, 빠르게 인쇄를 할 때, 자, 이런 그래픽 요소는 빠지는 거예요. 도형도 빠지고 그림도 빠집니다. 자, 행, 열, 머리글, 행열, 머리글. 자, 행은 우리 워크시트에 보면은 첫 번째 행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A, B, C, D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머리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순서. 자, 페이지 순서를 행 우선, 열 우선.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행 우선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이 행 우선입니다. 자, 이게 왜 행 우선이냐 하면은, 자, 출력할 양이 이만큼이고요. 자, 이것을 출력을 하려니까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페이지.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2페이지 영역, 3페이지 영역, 4페이지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건 행 우선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가. 왜냐하면은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행으로 보십시오. 이게 1행, 2행, 3, 4, 5, 6, 7, 8, 9라고 볼게요. 자, 1행에 있는 데이터 2행, 3행, 4행, 5행까지 출력했어요.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행을 우선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여섯 번째 행을 출력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출력하면 안 되죠? 이거 출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을 먼저 다 출력을 하고, 근데 행을 출력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까지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되죠. 양이 많으면은. 출력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열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또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행을 우선해서 1행, 2행에서 행으로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출력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큼은 무조건 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출력되는 것이 행 우선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이 아닌 것은 1번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옵션을 이용하여 한 장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동 맞춤해서 1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장으로 인쇄가 됩니다. 2번 여백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여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일단 페이지 나누기라는 이 기능은요, 일단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없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없어요. 페이지 나누기는 다음에 문제에서 나오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설정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리말과 꼬릿말이 짝수와 홀수 페이지에 다르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 머리말이라든지 꼬릿말 이런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4번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 옵션을 이용하여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체 등이 인쇄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인쇄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그림과 같이 실행하였다.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필터. 자, 필터라는 것은 걸러낸다. 여러분 정수기에 보면 필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수돗물을 걸러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정수해 주는 것이 이제 정수기가 하는 역할이고, 정수기 내에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도록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터 기능이에요. 그래서 필터 기능이 자동 필터 기능이 있고 고급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뭐 간단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필터 기능이고요. 고급 필터 기능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설명만 잘 들으시면은 필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풀이 가능합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학과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고급 필터의 이제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자, 결과에 다른 장소의 복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데이터를 바로 필터링을 하려면은 현재 위치에 필터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이 필터링 결과를 다른 위치에 두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익이 뭐 800 이상인 그때의 데이터들만 가져오고 싶다. 그만 표시를 따로 하고 싶다. 그럴 때 다른 장소에
복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록의 범위, 조건의 범위, 복사 위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목록의 범위는 A 첫 번째에서 C 10번째. 자, 여기에 달러 기호가 있는데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A 첫 번째하고 C 10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A 첫 번째에서 C 10번째. 목록의 범위. 자, 이게 전체 범위가 다 되겠죠. 선택을 했고요. 자, 복사 위치 어디에 복사할 거냐? A 12번째. 자,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할 위치를 이제 여기서 가져올 이제 값을 이제 그 열 이름을 여기서 먼저 입력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학과명을 가져오고 싶다. 그럴 때는 학과명을 미리 입력을 해 두고요. 그리고 복사 위치를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학과명을 가져오라는 거구나. 필터링을 하라는 거구나. 엑셀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건의 범위가 여기 빠졌네요. 조건의 범위를 선택을 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값만. 그런데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학과명을 다 가지고 옵니다. 학과명을 다 가지고 와요. 필터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그 말은 결과가 중복을 제거해서 결과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명에 보시면은 자, 경영학과는 중복되는 게 없죠. 영어 영문 중복되는 여기 중복되는 거 있죠. 이거 인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학과 여기 있네요. 이거 출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물리학과, 건축학과, 기계공학, 경영학과도 빠져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결과가 이제 필터링된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명하고 토익은 안 나옵니다. 왜? 여기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없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고 학과명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영학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은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냥 중복이 제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매크로라는 것은 뭐 계속 반복해서 자주 출제가 되죠. 이런 겁니다.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어떤 작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작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다음에는 쉽게 그냥 이 작업한 내용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매크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름을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을 주고요. 이렇게 기록을 해두게 되면은 만들어 두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 이름을 그냥 호출하면은 쉽게 1에서 100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크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매크로 이제 대화 상자가 되는데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된다. 여기 보시면은 실행,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편집, 만들기, 삭제, 옵션 이렇게 나와 있죠. 눈치껏 보시면은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실행 단추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행, 이름 선택하고, 여기 매크로 1이네요. 이름 선택하고 실행 누르면은 당연히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VBE가 실행되어 매크로 실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에서 100까지의 이제 합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작업을 하면요. 자, 그 작업한 것이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됩니다. 프로그램. 그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비주얼 베이직이에요. 비주얼 베이직.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으로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만일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가 10줄이다. 10줄의 코드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실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VBE라는 것은 이 E가 에디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디터. 그러니까 VB,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집기.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 나와 있죠. VBA. 여기서 A는 어플리케이션. VBA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매크로를 수정하거나 직접 매크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편집기다. VBE는.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실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한 단계씩. 3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는 새 매크로를 작성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여기 만들기 있죠. 만들기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고요.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때 만들기가 활성화되면은 그때 이 단추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다. 자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 이름도 지정할 수 있지만은 바로가기 키도 지정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이용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매크로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옵션에 들어가면은 바로가기 키를 정의한 그 바로가기 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RCT를 이용하여 차트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차트는 어느 것인가? 자, 실습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만들 때는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에 가서 여기 보면 차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로막대형이죠. 자, 이렇게 세로막대형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자, 지역 강남, 강동, 강서, 강북이죠. 자, 지역별로 해서 분기별로 그때 값을 이렇게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있죠. 그 다음, 자, 꺾은 선형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타에 가서 도넛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택을 하면요. 강남, 강동, 강서, 강북에 대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1분기, 2분기, 분기가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바깥쪽, 안쪽 쭉 보시면은 4개죠, 4개. 이게 1에서 4분기까지를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넛형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원형은 안 돼요, 원형. 자, 원형을 이제 선택을 하면요. 자, 1, 4분기밖에 표시가 안 되죠. 1, 4분기. 그러니까 2, 4분기, 3,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는 빠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원형 차트는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계열이라는 것은 자, 이거 범례. 자, 이것을 데이터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하나만 표시할 때는 원형 차트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강남, 강동, 강서, 강북의 어떤 비율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럴 목적으로 해서는 원형 차트 이용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할 수 없고요. 그럴 때는 도넛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막대라든지 꺾은선 이거 다 뭐 비슷하죠.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는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뭐 100까지의 뭐 합을 구한다라는 것을 다음에 또 어떤 그 작업을 또 빈번하게 이제 이용을 한다. 그럴 때는 이것을 매크로로 만일 A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A라는 이름을 이제 다음에 또 호출해서 그대로 또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에 의해 매크로를 작성하면 VBA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을 하겠죠.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그때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VBA 언어로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VBA. 여기서 A가 Application,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생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기록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크로를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크로를 만드는 것을 매크로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보면은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고, 자, 매크로 이름 외에 바로가기 키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위치라든지 설명 이런 것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기록하고 난 뒤에 만약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하다. 자, 그럴 때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해당 매크로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편집 혹은 삭제에 가서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2번이 설명이 맞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A. 자, 해당 이 매크로에 대해서 컨트롤 A라고 바로가기 키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뭐 컨트롤 A, 뭐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엑셀에 이제 바로가기 키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엑셀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4번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방법은 개발도구 탭에 가서,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경로, 작업하는 경로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개발도구에 가서 이제 매크로 누르면요. 매크로 선택해서 실행 누르면 돼요. 이게 매크로 실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거 외에 마우스 클릭을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도형, 모양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편한 모양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매크로 지정. 자, 여기서 매크로 지정을 해두면은 그 다음에는 이 도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이런 뭐 도형이라든지 그리고 텍스트 상자, 자, 매크로를 지정하고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메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메모는요, 셀에 입력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기록하는 것을 메모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셀에다가 이 100이란 데이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또 별도로 한번 기록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메모를 적용하면요. 자, 이와 같은 설명을 추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입력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메모 입력할 셀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바로가기 메뉴란 것은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메모 삽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검토 탭에서 메모 그룹에 있는 새 메모를 또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엑셀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 다음 단축키 Shift하고 F2번을 누르면은 또 메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빨간색 표식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표식이 있기 때문에 이 셀에는 메모가 적용이 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는요, 사용자 콜론 메모 내용 이렇게 형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my home이 사용자가 돼요. 자, 그 다음 콜론, 그리고 아래쪽에 메모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토에 보면은 새 메모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메모 삽입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입력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보실 때는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메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모가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표시할 때는 해당 셀의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 있죠. 이거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표시 방법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인쇄하는 방법. 자, 메모를 인쇄하는 방법. 자, 메모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 자, 그럴 때는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 가면은 시트 끝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시트 끝에
이제 그 메모가 이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자, 메모가 표시된 상태. 자,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은 자, 똑같은데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시트 끝. 자, 이것도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끝에 이제 메모가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특징은요, 메모를 데이터를 삭제해도, 그러니까 100이란 데이터 있죠. 자, 이거 삭제해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인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메모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트 끝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이제 인쇄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페이지 설정에 가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 문자도 지정하여 표현할 수가 있다. 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클릭한다. 자,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4번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면 메모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거 잘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